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는 최태성! 빠밤 짝!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늘 이 시를 읽고 출발합니다. 제가 늘 제 인생에서 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첫마음입니다. 첫마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를 만나십니까? 혹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과정 속에서 급하니까 저를 만나셨나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고3 또는 뭐 재수 뭐든 좋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 첫 마음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조금 더 버텨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한국사 큰 부담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제가 딱딱 찍어 드리는 거 그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한국사는 절대 여러분 발목 잡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인데요.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도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뗀석기라고 하는 거, 떼어냈다는 이야기죠. 떼어낸 석기.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이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다. 이게 주먹에 쏙 들어오면 이 손에서 쥐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정확하게 그 돌 끝에 전달이 돼서 아주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구석기 분들은요, 돌 전문가예요. 네,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뭐 반도체 전문가라면 이분들은 돌 전문가입니다.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능력에,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는 우리보다 떨어진 시대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이동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정착해야 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면 좋은 동굴이 있으면 거기서 쉬면 돼요. 그리고 동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적당히 막을 치거나 적당히 가려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린 그걸 막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구와 신, 뭔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건 이 공통점은 이 돌을 도구로 해서 사용했던 시기라는 건데, 이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연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면,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오면 우리가 직접 자연을 개조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출발은 신석기 시대부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그 출발은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농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키우고요, 이러면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당시에는요, 이제 도구도 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버전 1, 버전 2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뗀석기에서, 울퉁불퉁한 뗀석기, 떼어낸 석기에서 이제는 그거를 갈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술이 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갈았다 해서 간석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경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정착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움집, 구덩이를
터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나무를 이어가지고 만든 집의 형태를 움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착 생활한 거예요. 정착 생활을. 농경,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농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신석기에 농경이 시작됐어. 여기서부터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착 생활, 농작물을 돌봐야 되니까 정착 생활을 했고, 농작물에서 이제 그 뭐 씨앗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그릇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농경생활이라고 하는 큰 변화에서 출발한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청동기 시대예요. 그 앞에는 석기였어. 돌이었는데 이제는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 뭘 하나 봐요. 좀 더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 청동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신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농경의 시작이었다면 청동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계급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참 그래요. 이상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요, 배고픈 평등 사회였어요.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농경 기술이 좀 나아진 거야. 그러면 이제 농작물도 좀 많이 확보가 됐겠죠. 조금 더 좋아졌을 텐데, 청동기 시대 오면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졌을 텐데, 그러면 그걸 더 n분의 1로 나누면 좀 더 우리는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좀 넉넉해진 생산량에 비해서 그 넉넉해진 생산량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없는 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또는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은 패배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사유재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 출발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 고인돌. 고인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무덤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무덤에 그 덮개돌 있지 않습니까? 그 덮개돌이 무려 어떤 건 50톤, 와우, 큰 건 뭐 100톤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가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50톤이면 그게 50개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덮개돌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동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된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 출현, 지배층의 출현,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그래요. 뭔가 내가 좀 가진 사람이야, 있어 보여.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시키고 싶은가 봐. 뭐 요즘도 뭐 좀 이렇게 좀 넉넉하신 분들 중에는 뭐 좋은 차, 성공하면 좀 좋은 차를 통해서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소유 욕구, 소비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그 근거가 되는 건데, 동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청동검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떴는데 그 태양빛에 반사되고 있는 그 동검, 번쩍이는 거예요. 이건 차별화야. 나는 그리고 이 동검은 비싸요. 귀해요. 재료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바로 이 계급사회의 출현, 지배층의 출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좋은 차,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건 이 당시에는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바로 그 있는 자들, 지배층의 상징적인 모습, 계급사회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잖아요. 당연히 도구는 돌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게도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도 역시 돌이었습니다. 왜냐면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쓰기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청동이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돌로 농기구를 썼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다. 왜냐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 벼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반달 돌칼, 여전히 돌로, 청동기 시대이지만 여전히 돌로 만들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히 이 사유재산과 계급사회 출현이 되면서 이제 점점 그 계급사회의 그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국가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무엇이다? 바로 고조선이다 라는 거,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이죠. 뭐 단군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버지와 곰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그게 단군이었다.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홍익 인간을 배경으로 출발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군 왕검, 특히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어떤 출발점을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신 바로 이 삼국유사에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다르죠.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그리고 계급사회의 출현으로서의 청동기 시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철기로 옵니다. 이 철기로 오면 여러분들 뭐 엄청나죠?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와! 네, 철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철기 시대예요.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이 철로 자신의 어떤 국력을 보여주려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 에펠탑, 그 철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철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철의 시작,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 철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철로 만든 무기, 그리고 드디어 철로 만든 농기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선사시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는 고조선이야. 고조선. 그리고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한 나라는 이제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인지하시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여러 나라의 성장, 제가 여러 나라의 성장은 그 앞에 철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너무 하나의 강의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중간에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쭉 빼셔야 합니다. 별 채우기 하시면서 쭉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외우면서 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열심히 귀 쫑긋하시고 쓰면서, 교재 다 있으니까 쓰면서 귀 쫑긋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별 채우기 하시면서 진도를 쭉쭉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조선이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그 영역 속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자, 위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부여, 고구려, 옥저 이쪽 이제 함경도 쪽에 있고요. 동예, 동해, 네, 강원도 쪽에 있네요. 그 다음이 마한, 충청도, 전라도 일대, 변안, 경상남도 일대, 진안, 경상북도 일대. 자, 요런 그 위치를 일단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마한, 진안, 변안을 우리는 아울러서 삼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는 여러 나라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잘 봐두셨죠? 왜냐면 위치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가려놓은 다음에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부터 먼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위치 봤다. 자,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는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부여와 고구려는요.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고주몽. 주몽이잖아. 주몽이 어느 나라 출신이야? 부여 출신이잖아. 부여에서 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고구려의 그 고주몽의 아들이 누구야? 온조잖아. 온조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백제.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개통성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백제가 왜 성왕 때 남쪽의 부여, 남부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같은 개통성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요, 이게 이 당시에는요, 여러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당시는 이 자연의 어떤 그 두려움, 자연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신에 대한 어떤 그 제사라든지 어떤 그 경외감 이런 것도 표현을 각각의 나라들이 해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도를 우리는 영고라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리듬을 좀 줘볼까요? 부여의 영고, 부영고, 부영고. 네, 이런 거 할 때 따라하는 거야.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돼. 따라해. 부영고. 너 안 따라했지? 불합격이야. 예, 항상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1대1로 하는 거잖아. 1대1로 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냥 마구 즐겁고 재밌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부영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영고예요. 영고. 영이 뭐냐면 환영한다. 맞이하는 거야. 북을 치면서 부부 치면서 막 환영하는 거. 이런 느낌. 뭔가 사운드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부영고, 부영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여에는 여러분들 이 사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여러 나라의 성장 요 시기에 하나의 정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부여라는 나라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덩어리져 있는데 일단 그 부여의 상징적 대표자는 왕이야. 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왕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각각의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군장들이 있어. 그 군장들이 뽑는 거야. 뽑으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왕권이 약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게 각각의 마가가 다스리는 지역,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 우가가 다스리는 지역,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지역 각각의 자치권이 인정이 돼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뭐 외적과 맞서 싸울 때 그때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의 영역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맹체라 그래요. 연맹. 네.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왕이 있으니까 연맹왕국의 형태. 이게 바로 부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와 고구려는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부여도 연맹왕국이고요. 고구려도 연맹왕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왕권은 약하다. 연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사출도야. 하나, 둘, 셋, 넷. 마가, 우가, 구가, 저가. 4개잖아. 그러니까 넉삭자에다가 날출자. 이게 4가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사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당시 이 부여, 이 위쪽 지역,
이게 아마도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평야지, 만주 평야 일대잖아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여기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군장들의 이름이 말, 소, 개, 돼지. 오,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 이런 이야기 요즘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개, 돼지 같은 인간으로 살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개, 돼지, 오, 개 군장님, 돼지 군장님 최고였습니다. 네, 요즘 와서 이게 좀 개와 돼지들이 이렇게 비하돼서 그렇지 옛날엔 최고였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출도라는 거예요. 사출도. 이렇게 연맹 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사출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맹 왕국인데요. 고구려도 역시 이제 고구려는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여러 제자 써가지고 제가회의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동맹 군사 동맹 군사 동맹. 네, 고구려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고구려의 좀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은 뭐냐면 이 서옥제라는 겁니다. 서옥제. 글쎄요, 뭐 이걸 뭐 한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서방님의 집, 그러니까 남자의 집,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고구려 시대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와요. 장가를 와요. 여러분 장가 간다와 시집 간다는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풍습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자라고 하는 게 장인어른한테 그 장이거든요. 가는 집 같자고. 그러니까 장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인어른의 집이 그러니까 여자 집이에요. 여자 집.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는 훨씬 더 길었어요. 시집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짧아요. 그에 비하면. 조선 후기, 양난 이후 들어서나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시집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우리 역사의 전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게 우리 역사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게 바로 고구려의 서옥제,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 장가 가면 네, 그 서방님의 집 그 옆에다가 짓는다, 뭐 서옥이다.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여와 고구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옥저, 함경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옥저인데 옥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 가족 공동 무덤은 뭐냐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저를 완전 매장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가매장식으로 놔둬요. 이 논밭에다가. 그러면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뼈가 남겠죠. 그럼 그 뼈가 남은데 또 다른 가족이 죽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뼈를 한꺼번에 모아두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는 거 옥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결혼 풍습이 뭐냐면 민며느리제. 요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아예 여자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남자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남자 집에서 그 여자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집 갈 쯤 나이가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 클 때까지의 그 비용을 다 대는 거죠, 남자가. 요런 게 이제 민며느리제. 민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직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예,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민며느리제, 이게 옥저의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군, 요건 이제 삼로라고 하는 이제 군장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옥저동에 사만 각 소국은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어가지고 연맹 왕국 형태인데 옥저동에 그리고 사만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여기 동해, 강원도 쪽이죠. 동해. 이 동해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뭐 옥저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동해의 제천행사는 뭐냐면 무천이야. 무당 무자에다가 하늘천. 막 하늘 향해서 막 무당이 막 춤추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뭐 부여의 연고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북을 둥둥둥둥 하는 모습과 이 동해의 무천 막 무당이 춤추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 어떤 모습들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책화라는 게 있어요. 동해의 책화. 책화는 뭐냐면 책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여기 우리 마을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 쳐들어왔어. 그러면 혼내는 거야. 예, 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책화, 동해의 책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으로 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한, 진안, 변안인데 나중에 이 진안이 이제 신라 쪽이 되는 것이고요. 변안이 가야 쪽으로 되는 거예요. 가야 쪽으로 되는 건데 특히 이 변안 경남 쪽은요. 이 철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변화는 나중에 가야가 되었을 때 보면 알겠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낙랑 쪽에 이 철을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을 다루는 기술은요. 최첨단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다루는 기술을 이야기하듯이 이 당시에 철을 다루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 기본적으로 철을 뽑아내려면 불이죠.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 당시 한 1500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 온도를. 그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예, 거기서 철광석에서 그 철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최첨단. 철이 있는 자,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 변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여러분들 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만은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농사 짓기 좋잖아. 그래서 계절제 뭐 이런 계절제라고 하는 건 뭐 추석이라든지 단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지읍처와 같은 그런 군장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은요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는 뭐냐면 고조선은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단군 왕검이 세웠잖아.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의 성격, 종교 지도자의 성격,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성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라고 해.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만시대로 오면요.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여러 나라 성장 다음 단계로 오면은 이렇게 소도라는 곳인데 이 소도는 천군, 즉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치 지도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 분리. 아까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였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도, 사만의 소도,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 되면 재정이 분리되어 있구나.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어때요? 재정 분리죠? 네, 추기경과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그 출발이 바로 이렇게 사만 소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고조선, 그 고조선이 쭉 시간이 흘러가서 철기로 들어갈 쯤에 이제 무너진다고요. 무너진 그 공간에서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다음 단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시대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연대에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지금 2000년대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 1년, 2년, 3년의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시점이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원 전이야. 기원 전이고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이합 집산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로 올 때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우리 2000년대에서 1년, 2년, 3년 그 초창기로
그 삼국시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 고대 국가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 변화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오는 변화잖아. 근데 변화는 여러분들 굉장한 고통이 수반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거예요. 뭐 고구려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를 배울 텐데 그 전성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뼈를 깎는 자기 혁신, 자기 변화 이게 있어야 전성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전성기를 누릴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성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온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뼈를 깎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변화와 그 개혁에 성공할 것이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화려한 결과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화려한 결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화려한 결과를 가지고 싶다면 그것은 욕심이고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전성기가 나왔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는요, 여러분들 몇 개의 왕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삼국시대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되겠죠. 아장아장 걷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성장기가 필요하겠죠. 그 성장기의 대표적인 왕이 고국천왕이에요. 여러분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5부족 연맹체, 부여도 5부족 연맹체, 사출도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 이런 연맹체였는데 이제 이 5부족 자치권이 있는 5부족을 하나의 국가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5부를 자치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느슨한 연맹체가 아니라 그냥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의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구려라고 하는 그 안에 행정구역으로 5부를 위치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역할들을 바로 이 고국천왕이 했고요. 특히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정책, 이건 뭐 사회복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굶주리고 힘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으로서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정책이 바로 이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뭐냐면 봄이 힘들잖아. 곡식 딱 떨어질 때라고. 봄에 곡식을 그래서 빌려줘, 정부에서. 그 다음에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야. 가을에 이제 수확하니까 갚도록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진대법이라 그래요. 이 진대법의 전통이 고려 조선시대 오면서 의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환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왜 여러분들 그 기초수급 뭐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출발이 바로 이 진대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4세기가 되면서요. 4세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301년부터 뭐 400년 뭐 요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냅니다. 여러분들 그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중국 세력들이 들어와요.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 잔재들이 남아요. 그 잔재들을 밀어냈던 왕이 미천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고구려에서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국원 왕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냐고요? 바로 여기 보이시죠? 백제 근초고왕. 여러분 이 4세기는요. 4세기는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에요.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대입니다. 이 백제의 시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던 이 근초 고왕이 바로 고구려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구려 왕이 죽어. 와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기를 둬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화려한 무기, 말, 코끼리, 차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왕이 잡히면 끝나요. 동양의 고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왕이 죽었어. 이거 얼마나 위기예요. 사실 이때 고구려는 멸망돼도 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였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 위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럴 때, 그 위기였을 때 대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린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여기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소수림 왕이라는 겁니다. 이 소수림 왕은요, 말 그대로 개혁군주입니다.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다 잊어라. 다 잊어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겠다. 그럼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려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질서가 뭐야? 법이야. 그래서 율령이 법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요. 이제까지의 정신 상태는 잊어라. 이제부터는 하나의 종교, 불교, 부처님 아래 우리는 똘똘 뭉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 신하들의 느슨한 형태, 이건 다 잊어라. 이제부터는 왕을 중심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길러내겠다. 유학, 유교다. 그걸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관행과 관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고구려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핸드폰 만지면서 게임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뭐 하면서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과,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관행, 관습, 습관 바꾸셔야 돼요. 내놓으셔야 돼요. 욕심이에요. 그걸 다 갖고 간다는 건 욕심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고구려는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개혁. 와, 이거 여러분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거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저항에 물러서지 않고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겠다고 이 소수림에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5세기, 바로 5세기, 드디어 이제 아까 4세기가 백제의 시대라고 그랬죠? 5세기, 드디어 고구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5세기는 여러분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 5세기 고구려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광개토 태왕, 그리고 장수왕, 전성기 군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와우, 광개토 태왕, 뭐 넓은 영토를 구축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왕.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엄청난 결과물은 바로 바로 앞에 있었던 소수리망. 그 소수리망의 뼈를 깎는 고통의 변화, 고통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성기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고구려는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광개토 태왕은요, 영토를 뭐 엄청나게 넓힙니다. 그 영토를 넓힌 그 영광을 자신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 태왕 그 비석에다가 아주 잘 새겨놨죠. 우리 아버지 짱!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비석의 높이만 와 거의 7m에 육박해요. 아니 뭐 여러분들 고구려 사람들은 비석을 하나 세우면 적어도 한 7m는 세워야 비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과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은 달라요. 엄청납니다. 아니 비석이 7m면 도대체 그 뒤에 있는 무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엄청나겠죠? 자, 어쨌건 그게 바로 광개토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요. 이 남쪽에서 신라의 왜가 쳐들어옵니다.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신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뇌물마립간이었어. 뇌물왕. 뇌물마립간이 광개토태왕한테 도와주세요. SOS를 보내죠. 그래서 광개토태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경주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격퇴를 시켜줍니다. 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부대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왜를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집요해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바로 저기 남쪽 바다 김해까지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김해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금관가야가 있었거든요. 그 금관가야가 바로 이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금관가야가 세력이 쇠퇴해지고 결국 금관가야의 힘은 약해지면서 그 힘이 저 위쪽 경북 고령에 있는 대가야, 이 대가야 쪽으로 그 세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가야표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이게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나비효가야. 여기서 고구려 군대가 딱 내려왔는데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격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야 연맹의 세력 편도도 바꿔놓는 이 엄청난 고구려 파워. 와우. 다시 한번 그 엄청난 파워는 바로 이 엄청난 변화와 개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요. 아들 장수왕. 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멋져.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한번 정말 잘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도읍을요. 아버지가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당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서 삼국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묻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해 가지고 결국 백제의 수도 한성이 불타면서 초토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백제는 허겁지겁 도읍을 한성, 서울에서 바로 웅진, 공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백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 고구려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그 나제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이 장수왕의 이 남하정책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와우, 진짜 광개토태왕의 나비효가, 장수왕의 나비효가 강대국은 강대국. 고구려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지형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세기 고구려 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의 이 남하정책에 의해서요, 그 고구려 군대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충주까지 내려와요. 충주. 와,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 충주에 고구려 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구려는요, 5세기 전성기를 지난 다음에 살짝 이제 좀 주춤 좀 해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6세기를 지나가지고 7세기가 되면서 이 세계 판도가 달라지네. 당시 그 동아시아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분열되어 있었던 이 중국이 통일이 돼요. 그 통일된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 수나라가 어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단 말이냐. 고구려, 너희들 이제 내가 손을 좀 보겠다. 라고 해서 쳐들어와요. 수양제가. 와우. 이때 뭐 10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왔다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갑 기병의 그 나라 만주벌판을 내달렸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수나라를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3대첩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3대첩, 첫 번째가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구려시대. 두 번째, 고려의 강감찬의 귀주대첩. 다음 세 번째, 조선, 이순신의 한산대첩. 요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3대첩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수를 물리쳤고요. 뭐 이것 때문에 수나라가 금방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통일 왕조가 중국에 들어섭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당나라. 7세기는 중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잘 나가는 시기인가 봐.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리나라
조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팽창할 때 항상 주변국들은 위험해요. 긴장해야 돼요.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저렇게 잘 나갈 때 긴장해야 됩니다. 뭐 근데 역사는 항상 영원한 건 아니니까 항상 역사를 알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일부러 아니야 그러지 마. 그거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기민함, 그 영리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당나라가 이제 또 쳐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은 두 번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고려의 천리장성은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만든 장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나라죠. 근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면 바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당나라가 결국 쳐들어오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태종이야, 당태종. 그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와. 그런데 우리의 고구려가 그 당태종,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당태종을 단박에 때려 부숩니다. 초토화시킵니다. 당태종이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거의 죽을 둥 말 둥 도망갔죠,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구려와는 싸우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당태종이 아주 고구려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납니다. 그게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 전투. 네, 그래서 수나라를 물리친 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당나라를 물리친 게 바로 안시성 전투. 뭐 양만춘이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이때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는 누군지 몰라요. 기록이 없어. 네. 나중에 이제 소설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만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어쨌건.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구려는요, 이 수나라도 막고 당나라도 막는 정말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이 고구려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고구려가 결국은. 그러니까 당나라도 안 거야. 혼자는 안 되겠구나. 결국 신라랑 손잡고 결국 고구려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의 어떤 성장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소수리왕의 어떤 그 변화와 개혁,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전성기, 광개 토태왕과 장수왕의 그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힘으로 바로 이 수나라, 살수대첩, 당나라, 안시성 전투, 마구마구 막아냈던 그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백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곡이이, 조선의 공신이죠. 이 조선의 공신 율곡이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혁구습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곡이 조선의 공신이 이야기했습니다. 혁구습. 혁구습이 뭐냐면 혁파란 얘기예요. 구습을. 이전까지의 습관을 혁파하라.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역사에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고구려,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제까지의 고구려를 내려놓았던 것. 거기서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렸죠.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의 전성기가 왜 왔을까요?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했죠.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국과의 어떤 교류, 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선진 문화를 빠르게 장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해요. 이러면서 고구려와 신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화 강국으로서 튀어나가죠.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하지만 백제는 나름 안정된 바탕 속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바로 전성기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의 전성기도 자신을 버리는, 자신을 내려놓는, 중국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적용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성기를 얻어냈음을
기억하시면서 백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제는요, 뭐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성장을 하면서 바로 그 전성기를 이뤄냅니다.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근초고왕이 와우,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고국 원왕을 죽였어. 여러분들 고구려에서는요, 고구려 그 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고구려 왕이 외침에 의해서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이 바로 이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은 고국 원왕이 유일해요. 이 얼마나 근초고왕 무서운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들? 이 근초고왕은 여러분들 이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백제는요, 한성에서 출발합니다. 한성. 한성은 여러분들 지금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백제를 전라도, 충청도 이쪽으로 지금 한정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제는 서울, 이 수도권 지역이에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오래 이 백제의 역사가 이어졌다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웅진이라든지 뭐 이쪽 익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한성입니다, 한성. 네. 한성. 그러니까 서울이에요. 서울에 오시면 바로 이 근초고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있어요. 와우,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에 가시면 꼭 타야 될 그 기구가 뭐냐면 자이로드롭이에요. 자이로드롭을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멈춰요. 멈췄을 때 눈 감으면 안 돼. 눈 번쩍 떠. 그리고 아래를 쳐다봐야 돼. 아래를 쳐다보면 이게 빙 돈다. 자, 돌 때 눈 더 크게 떠야 돼. 눈 절대 감으면 안 돼. 그러다 보면 그 아래 어마어마한 근초고왕 무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봐야 떨어지는 거야. 그거 안 보면 안 돼. 눈 크게 뜨고 있어야 돼. 알았지? 꽤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거 보려고 올라가는 거야. 이 근초고왕 무덤은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50m예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고구려 백제의 무덤이 비슷하거든요. 같은 계열이니까. 왜냐면 백제를 세운 사람이 온조잖아요. 온조 어디서 왔어요? 고구려에서 왔잖아요. 고구려 주명은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같은 계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근초고왕. 와우, 그 근초고왕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이 근초고왕의 스케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서요, 여러분들 사만에 마한지단 변환이 있다고 그랬죠. 마한이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백제가 쭉쭉 치고 날아가면서 마한의 영향력이 쇠퇴되는 그 계기, 거기가 바로 또 근초고왕이었다. 뭐 전성기 시절이에요. 정복군주. 그죠? 자, 그러면서 뭐 동진외화였던 교류. 자, 이 전성기 바로 4세기였습니다. 그런데 5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백제 시대가 끝났네. 아, 5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바로 고구려의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의 시대. 광개토대왕과 장수와, 어떻게 장수하고 나화정책 이거 어떡할 거야? 백제와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근초고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초고왕은 이미 죽었네. 큰일 났네, 백제. 결국 그때 이 한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 계로왕. 괴로워! 결국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복수한 거야, 고구려가. 야, 너희 백제 근초고왕 때, 우리 할아버지, 고국 원왕 죽었지? 너도 한번 죽어봐야지. 라고 해서 계로왕을 죽인 겁니다. 네. 이 장수왕 때예요, 장수왕 때. 자, 이러면서 한성이 이제 함락됐고요. 고구려를 넘어갔고요. 정말 급하게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공주에 가시면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와, 급했다. 진짜 급했구나. 허겁지겁 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작아요. 그런데 이 웅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수습했던 왕이 있어요. 백제. 그 수습했던 왕이 누구냐면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왕. 그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령왕은 여러분들 제일교포 출신이에요. 네. 어디서 왔냐면 일본 섬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섬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백제로 온 겁니다. 제일교포 출신. 제일동포. 자, 어쨌건 이 무령왕은요. 이 위기 속에 있는 백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족들을
22담로 특수행정구역에 파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접 통치하면서 이 무너지고 있는 왕의 어떤 권위,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무령왕 22담로. 여러분, 이 22담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백제야.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 22담로 완전 중요해. 꼭꼭꼭꼭 기억하기. 무령왕 22담로.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안정이 좀 됐어. 장수왕 공격 때문에 한성 완전 초토화됐고 왕 죽었고 급하게 공주 내려와가지고 웅진에서 무령왕이 좀 정신 좀 이제 차렸어. 눈 떴어. 성왕이야. 다른 성왕은 이 공주 너무 작은 거야. 이제 좀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백제의 부흥, 잃어버린 한강 되찾아야지. 그러기엔 공주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도읍을 다시 옮깁니다. 어디? 거기가 바로 사비부여예요. 부여. 사비. 그래서 도읍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국호도 이제 우리가 바로 남쪽에 있는 부여다. 제가 부여, 고구려, 백제 같은 계통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하면서 백제 중의 역사를 한번 써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라와 연합해가지고요, 한강 지역을 탈환을 합니다. 와우! 원래 자신의 출발했던 한강 지역을 탈환한 이 백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손잡았던 신라 진흥왕의 배신. 결국은 신라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이 성왕이 죽어요. 정말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 죽고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성왕 죽고 원수 갚아야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왕, 의자왕, 신라 엄청 공격합니다. 신라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결국 신라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나당연합을 통해서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왕이 바로 의자왕이었고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어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백제 역시 700여 년의 역사, 이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성기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다. 근초광의 시대는 그대로 온 것이 아니다. 바로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 혁구습에서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백제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 신라 역사가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신라는요,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잖아요. 백제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신라는 가장 뒤처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죠? 가장 뒤처져 있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해요. 왜 야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까지 야구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는 신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갈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소수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화양연화, 정말 인생의 어떤 전성기, 정말 인생에서 정말 그 꽃을 피우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다 보면 그 정성껏 살았던 것들이 덩어리가 되면서 그 덩어리가 에너지가 돼요. 그 에너지가 되면서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지게 될 겁니다. 신라가 그랬어요.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서 군사력도 약하고 백제에 비해서 문화도 약하고 다 약한 나라야. 하여튼 뒤처져 있는 나라야. 공부로만 본다면 꼴등이야, 꼴등. 그런데 그 신라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비교시켜 보시기 바라면서 신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는요.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지금 개혁하고 있을 때 지금 뭐 이 4세기 지금 뭐 백제 전성기 있을 때 아휴 뭐 여기 왕도 없어 여기는. 다른 나라 지금 왕인데 왕도 없어. 뭐 마립관이래 마립관. 아우 네. 그 뇌물 마립관 여기 또 여기 저 왕도 뭐 박씨가 했다가 석씨가 했다가 김씨가 했다가 아우 여기 뭐 이렇게 다른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하면 하여튼 뭐 이렇게 체계가 없어 여기는. 그죠? 그러다가 비로소 4세기 5세기 넘어갈 때 이 김씨가 박석김 중에서 이 김씨가 이제 드디어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씨가 하는 거예요. 경주 김씨가 여기서 나오는 경주 김씨. 여기 경주 김씨 손 들어봐. 경주 김씨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쨌건 예, 경주 김씨에 의해서 이제 쭉 이렇게 왕위가 세습되는데 와우 약해. 에이, 군사도 약하고 다 약해. 이때 이 외가 쳐들어오니까 뭐 거의 뭐 경주 서라벌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가요. 놀랬지. 이때 뇌물 마립관이 우와 위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태왕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그 군대 보내잖아. 군대 보내가지고 이 경주 쳐들어왔던 이 외를 격퇴시키잖아. 그게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난리야. 아이고 신라는 이게 나 이때만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꼴은 갖춰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정말 뒤처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늦게 5세기 이제 고구려 전성기 시대니까 뭐 길을 못 폈겠죠. 6세기 와서야 비로소 이 신라는요. 야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는 거야.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잘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6세기 와서야 비로소 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아이고 고구려 백제는 벌써 300년 전에 개혁했어. 변화했어. 근데 늦어 신라는. 6세기 와서야 변화 개혁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자신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걸 신라가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라는요. 그 변화의 출발에 있었던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원래 이 지증왕 없잖아. 마립간이잖아. 지증마립간이었어. 근데 지증마립간부터 야 우리도 고구려 백제처럼 우리도 왕 좀 하자 라고 해서 다 바꾸는 거예요. 뇌물 마립간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뇌물 마립간 하지만 뇌물 왕이라고 해. 이제 그때부터 뇌물 왕 뭔지 이렇게 부른 거야. 나중에 부른 거야. 지증 마립간도 나 이제 왕 할 거야. 왕 이때 왕한 거야. 야 그리고 우리 국헌 뭐 서라벌 뭐야 이거 뭐 왜 거기 고구려 백제처럼 우리도 이제 신라 이름 나라 이름 제대로 갖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게 신라야. 나라 이름. 그리고 우리도 야 고구려 백제처럼 우리도 이렇게 뭐 정복 좀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저쪽 동해바다에 우상국 지금 울릉도죠. 우리도 한번 저거 한번 정복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상국 정복 이때 지증왕 때 이러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따라쟁이 한 거야. 따라쟁이 지금 이때 변화를 한번 준 거야. 어쨌든 이 우상국 정복하면서 이제 그때 우상국의 그 관할에 있었던 독도가 이제 드디어 우리 역사에 편입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지증왕 때부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몰아붙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혁, 바로 그게 법흥왕. 법흥왕이에요. 여러분, 법이니까 말 그대로 법이겠죠. 물론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형법, 민법의 그 법은 아니고요. 부처님의 법, 불법의 법인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법흥왕 하니까 우리 그냥 율령, 법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구려에서 개혁군주 소수리망. 그죠? 소수리망이 있었기에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설명드렸죠? 와우, 법흥왕 완전 소수리망 따라쟁이야. 그래요. 여기 있는 개혁군주들은 어떻게든 고구려 백제에 따라가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법흥왕 완전 대놓고 표절이야. 소수리망 완전 표절이야. 그대로예요. 고구려에 그 율령이 있더라. 율령. 우리도 해. 율령. 불교? 불교는 뭐야? 불교도 해. 불교. 근데 하려고 했더니 막 엄청난 저항이 엄청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야, 차돈아, 너 와봐. 안 되겠다. 야, 너가 좀 이렇게 좀 죽을 때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너 저 우유를 머금고 있다가 목을 벨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꽃가루 뿌려줄게. 그래서 2차돈 순교. 뭐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 불교가 공인이 되는 것이죠. 율령 불교 똑같아요. 예, 소설이 뭐 완전 따라쟁이.
따라쟁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중요한 건 나라가 변하는데 따라쟁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모습들을 해가지고 이 버풍왕 때 완전히 이전 신라와는 다른 신라를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병부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금관가야, 그 밑에 있던 금관가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개토 태왕 때 뇌물마립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앞에 이 뇌물마립간 도와주세요 SOS 해서 광개토 태왕의 그 고구려 군대 내려왔잖아. 내려와가지고 신라의 처들로 왜를 격퇴시키는데 그 왜를 어디까지 추격해? 바로 밑에 있는 바닷가 경남 김해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김해에 있었던 나라가 금관가야였고 이 고구려 군대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금관가야가 쇠퇴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쇠퇴한 그 금관가야가 결국 완전히 망한 시점이 바로 이 버풍왕 때, 신라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항복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항복했던 그 김해가 금관가야잖아요. 예. 들어왔던 그 왕족들에게 자리 하나 주죠. 그게 이제 김해 김씨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김해 김씨로 연결되는 그 족보 쪽에서 이제 드디어 김유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김유신이 여기서 등장하는, 김유신은 이제 김해 쪽이에요. 금관가야 쪽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금관가야 집안하고 경주 김씨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 버풍왕 때는요, 개혁했어요. 개혁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야. 드디어 6세기는 바로 신라의 전성기, 그 왕이 누구다? 바로 진흥왕이었던 것이죠. 이 진흥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다 정비합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이 고구려 백제와 싸울 때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전통 질서 속에 화랑도라고 있네. 남자들 뽑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이거 국가적 체제, 군사적 체제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화랑도를 개편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보죠. 예, 백제랑 싸울 때 그 대표적인 관창, 이런 거 아주 정말 임전무태, 끝까지 싸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을 개편하면서 더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신라의 꿈이 있었죠. 여러분들 삼국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바로 한강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4세기 백제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근초고왕 한강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장수왕이 한강 차지했잖아요. 한강 차지했습니다. 이 신라도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강을 차지해야 되거든. 근데 한강을 어떻게 차지해? 배신을 통해서 차지했죠. 바로 이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결국 한강을 확보했는데, 그 다음엔 한강 노른자 땅을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땅 때리면서 그냥 다 가져가 버리죠. 백제 성왕이 너무 열받았죠. 그래서 벌인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한강은 진흥왕 때 완전히 신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지간에 이런 진흥왕 같은 이런 나라는,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 관계는요, 배신과 거짓과 음모가 난무합니다. 왜?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출발은 국익이에요. 외교에서 혈맹, 동맹 그런 거 없어요. 웃기는 소리야. 그 낭만적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서 아주 얄밉게 펼치는 것. 이게 바로 외교의 핵심이에요. 신라는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진흥왕은요, 대가야, 여러분들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 세력이 경북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그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진흥왕 때예요. 버풍왕 때는 금관가야를 멸망시켰고 바로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멸망시켰죠. 와우! 진흥왕이 이제 드디어 한강부터 출발해가지고 고구려 영역까지 엄청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라고 하는 건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내가 정복했던 땅이야 라고 비석을 꽝꽝꽝 박죠. 이걸 바로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성비는 이제 그쪽 지역 싸워가지고 탈환한 그런 지역을 또 얘기하는데, 어쨌건 간에 정복군주로서의 진흥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비석들이 꽝꽝꽝꽝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주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했고 개혁했습니다. 진흥왕과 버풍왕을 통해서.
늦었지만 변화했고 개혁했기 때문에 드디어 가장 늦게 진흥왕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그 압박 속에서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나당연합이었고요. 이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이 김춘추가 바로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것이죠. 이 김춘추와 손잡았던 인물이 바로 김유신, 금강가야 출신의 김유신과 손을 잡고 나당연합을 통해 가지고 먼저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이거 또 배신이야. 외교는 늘 이렇게 배신인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미락을 했거든.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백제 영향은 신라가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나당연합했는데 이게 나는 백제 문을 고구려 멸망시키니까 남나라가 이제 백제 땅도 신라 땅도 다 우리가 가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배신자. 결국 나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당 전쟁.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당나라는 give up. 백제 영역에선, 신라 영역에선 물러나게 되지요. 고구려 영토, 미락대로 고구려 영토만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더라. 근데 고구려 영토 이런 게 무슨 삼국 통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어쨌건 간에 최종적 승리자로서 바로 신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뭐 반전이죠. 이런 게 반전이고, 이런 게 여러분들 왜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골 넣어가지고 역전시켰던 왜 극장 드라마, 이런 게 바로 저는 이 삼국에서의 신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늦더라도 변화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꾸십시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야입니다. 가야는 여러분들 사만 중에서 마한진한 변한 중에서 변한의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변한이 여러분 뭐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철. 이 가야는요, 철의 나라입니다. 대단했죠. 철은 여러분 첨단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출하면서 정말 잘 살았어요. 가야는 연맹이거든요. 연맹.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 각자가. 굳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면 철 수출하면서 너무 잘 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금관가야가 휘청하죠. 휘청하고 그 세력이 바로 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금강가야는 나중에 법흥왕 때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됐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와 이 가야의 역사는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삼국시대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저는 이 사국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가고 있는데 왜 삼국시대야? 왜 가야 여기 있는데 왜 이 가야의 존재는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신라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이후의 시대는 또 어떻게 연결될지 저와 함께 또 그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꿈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만날 한 사람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바꾸려고 했던, 자신의 어떤 생명마저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꿈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도전,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자, 오늘 이 남북국 시대를 배워볼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끝나고 잘 아시겠지만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삼국통일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 유민들이 역시 고구려가 세요.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발해. 그래서 북국의 발해 그리고 남국의 신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선 후기 때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죠. 전 지금도 유용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건 그 남북국 시대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국 발해부터 한번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세웠냐면 대씨예요. 고구려가 이제 고주몽인데 바로 발해는 대씨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대조영에 의해서 동모산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왕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왕들이 무문선이에요. 무문선. 무자는 뭐냐면 싸울 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안 배워도 무왕은 뭔가 싸웠나 봐. 그죠? 문왕은 그럴 문자예요. 뭔가 공부 좀 하고 행정적으로 뭔가 정리했던 왕인가 봐. 예, 선왕. 선왕 때는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왕과 문왕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성기를 이뤄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마찬가지로 성장했고 개혁했고 전성기를 이뤄내는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왕은요, 네 맞습니다. 싸웠습니다. 바로 당나라의 선제 공격을 했어요. 장문효를 보내가지고 산동반도를 공격했다. 와우.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을 선제 공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중국 한판 붙어보시겠습니까?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지금의 시대는 근대로 오면서 여러분들 외교에 의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야죠.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뭘 자꾸 한판 붙재? 근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전근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중국 당나라를 선제 공격했던 그런 사례 그게 바로 발해 무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싸울 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긴장 속에서만 갈 수는 없어요. 긴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완이 있고 이완이 있으면 다시 긴장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이완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 문왕부터는요 무왕은 이제 당나라와 그냥 랑 됐지만 문왕은 좀 이제 친하게 좀 친하게 지내봐라고 하는 친당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어떤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 대표 중에 바로 삼성육부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받아들였다. 이거 이제 삼성육부가 이제 당나라 행정조직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물론 뭐 발해의 성격에 맞춰서 좀 이렇게 수정은 했지만 어쨌건 그 틀 자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가면서요. 여러분들 발해가요 고구려 영토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제 이게 선왕 때 오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지나면서 중국인들이 발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발해를 어떻게 부르면 해동성국이라 부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바로 이 해동성국. 해동성국 하면 무조건 발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넓었는지요. 5경 15부 62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발해의 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고요. 통일신라는 구주 5소경이고요. 고려는 5도 양계고요. 조선은 8도죠. 이 행정조직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5경 15부 62주 뭐 이렇게 선지로 나오고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고르셔야 될 때 이건 발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5경 15부 62주. 하지만 이제 나중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발해 사람들이 거란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고려로 가요. 예, 고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려는 바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이 태조 왕건이 결국 거란이 보냈던 낙타, 사신들은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낙타 50마리는 다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국 발해였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를 보겠습니다. 남국이죠. 자, 일단 여러분 통일을 했어요. 얼마나 왕권이 강하겠습니까? 그죠? 나 통일한 왕이야. 바로 태종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뒤를 이어서 이제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어우,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네. 통일신라였던 그 초석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귀족들의 난, 바로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김흠돌이 진골귀족이거든요. 김흠돌이 진짜 난을 일으켰어? 학자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난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 난을 빌미로 해서 일망타진, 때려잡으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문왕은요, 이 김흠돌, 진골 출신의 진골귀족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죠. 이러면서 짝짝짝짝 통일신라 초석을 다룹니다. 일단 고구려 백제 영토, 고구려의 3개, 백제의 3개, 신라의 3개, 삼국 통일했으니까 각각의 3개씩, 그래서 3 곱하기 3, 9주, 9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경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경주를 5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소경이에요. 이러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구주 오소경. 기억하세요. 발해는 5경 15부 62주, 그리고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이라는 거, 행정구역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세금 걷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서가 있다. 그 문서가 바로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하는 민정문서. 아니 뭐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뭐 나무는 몇 개 있으며 사람은 얼마 살고 있으면 그걸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져 있음이 지금 촌락문서, 민정문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신문왕이 참 많이 해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특히 귀족들의 경제적 베이스, 경제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노급이라는 게 있어요. 노급은 뭐냐면 여러분 왜 그 나라의 녹을 먹고 또는 뭐 녹봉, 뭐 월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녹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신라 시대는 뭘 줬냐면 그 녹을 읍으로 준 거예요. 읍이 뭐냐면 읍면동, 마을. 읍면동한테 마을. 녹으로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근데 줬을 때 그 노급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귀족의 군사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문왕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을에서 식량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뭐 그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니까 오케이. 하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건 그건 내가 해야지. 왕이 내가 해야지 왜 니네들이 해? 라고 해서 그 권리를 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료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노급은 노동력 동원도 가능했는데 이 노급을 폐지하고 오로지 노동력 동원이 안 되는 관료전, 생산량의 일부만 가져가는 관료전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 정신개조해야 돼. 진골귀족들. 왕한테 충성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반란이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바로 국학. 이 국학이라는 거, 유교를 강화시키는 대학기구를 운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구려 개혁군주 소수리망이 율령불교 태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이 신문왕도 국학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한 관료전의 지급과 국학의 신설,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야. 통일신라가 가는데, 통일신라가 여러분들, 신라 역사가 통일신라와 그 이전 삼국시대의 신라 합치면 1000년이에요, 1000년. 엄청 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도 여러 왕조가 있는데요. 200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신라가 1000년이야. 와. 경주 김씨들 대단해. 대단해.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결국 신라 말기가 되면서 결국 이제 이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 신분제라고 할 수 있는 골품제가 있었어요. 골품제는 뭐냐면 아까 경주 김씨 얘기했잖아요. 경주 김씨들만 왕족하고 고위직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육두품 출신들, 뭐 저희 집안 육두품,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경주 최씨, 육두품 집안이에요. 우리 최치원
우리 할아버지 저기 중국 당나라 가셔가지고 그 외국인 대상 그 빈곤과에서 수석하신 분이에요. 머리 무지하게 좋으세요. 그 좋은 머리로 신라 와가지고 개혁안 좀 내밀었더니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야. 아, 이런 나라는 발전이 안 되죠. 육부금을 이렇게 그냥 서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런 골품제의 모순들이 신라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내가 호족이다, 내가 성주다, 내가 장군이다 라고 하는 그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1세대 호족이 누구냐면요,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 1세대 호족 장보고입니다. 이 장보고는요, 청해진을 완도 청해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장보고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보고는요, 그러니까 이 신라 사회에서는 뭔가 좀 성공을 하려면 진골 귀족, 적어도 육두품, 오두품, 이게 두품, 골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도, 그 일대 섬에서 태어난 그냥 평민이야, 평민. 근데 이 장보고는 활을 잘 쏴. 활을 잘 쏘니까 꿈을 가진 거야. 나도 커서 신라의 장군이 될 거야. 안 된다니까요, 신라는요. 골품제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어디 평민 따위가 그런 꿈을 꿔. 이 시대에 꿈을 꾸는 건 고통이에요. 왜?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꿈을 원천적으로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 그 사실을 알면서 장보고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때 그 장보고가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요, 바로 바다였어요.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다가 많이 보였겠죠. 바다 건너면 뭐가 있을까? 왜냐면 내가 있는 이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다 건너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바다를 무작정 건넙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정보도 없는 미지의 곳을 향해 간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건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장보고는 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꿈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의 꿈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나의 꿈을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끝낸다면 그건 인생이 너무 후회해요. 장보고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혹시 서로 죽더라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도전해보는 그 시도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바다 건너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장보고는 떠났던 것입니다. 거기가 도착했더니 중국이었고요. 거기서 엄청난 장군으로 성장했고요. 나중에는 엄청난 무역상으로 성장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청해진에 와가지고 엄청난 호족 1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장보고는 그 골품제라는 유리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진골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장보고의 모습을 보고 자란 또 다른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제2의 2세대 호족들, 바로 견원, 궁예, 왕관,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골품제라는 그 유리벽을 향해서 저항하는 호족들이 장보고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견원이 세운 나라가 후백제였고요. 궁예가 세운 나라가 후고구려였고요. 그 궁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 왕건이었고, 나중엔 궁예를 치고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정말 백성들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종, 애노의 봉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통일신라 말기에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제 고대가 끝나고 중세, 고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그리고 그 꿈을 도전할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자, 이 삼국들이 만들었던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강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 문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공부 왜 해요? 너무 훅 들어왔나? 공부 왜 해요?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하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갖고 계십니까? 대학 가려고? 끝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 그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역사 속 외인들이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자신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원효라는 분입니다. 과연 이분이 왜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고대문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여러 나라 또 고대까지만 해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강했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만 어쨌건 여러분 뭐 고구려의 그 동맹, 그죠? 부여의 뭐 영고, 그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다음에 사만의 계절제,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 고구려만의 어떤 세계, 고구려만의 어떤 독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광개토 태왕 때 보면 영락이란 연호를 써요. 연호. 연호는 사실은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고구려도 왜 이 지역에서는 내가 곧 황제 아니야? 라고 해서 연호를 씁니다. 이건 이제 독자적 세계관을 고구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영락, 영원히 우리는 기쁜 그런 시대야. 기쁜 시기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하는 근거로 보시면 되고요.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 가야를 세운 사람은 김수로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천신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의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 불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그리고 또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수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불교에 의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근데 불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도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도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구려 벽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벽화, 고구려 무덤에는 이게 이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으니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이걸 벽화라고 합니다. 벽화. 근데 그 벽화를 보니까 사신도가 있다? 사신도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야. 이거는 도교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있다. 아, 도교가 굉장히 성행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연개소문. 그러면 기존의 어떤 세력들이 불교 세력 아니야. 근데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기존 세력과는 끊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상적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바로 도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개소문 때 이 도교가 굉장히 장려되는 그런 모습들. 도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지 않아 불로장생이야. 신선, 불로장생. 이게 도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백제에서도 있어요.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아예 신선들의 모습을 조각해놨어. 신선들이 사는 산 위에서 뭐 머리도 감고 음악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산수무늬 벽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선들이 사는 산, 거기에 집도 있고요. 신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술품들을 통해 가지고 아하, 이 도교가 이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구나 라는 어떤 그 근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주세요. 도교와 관련된
근거들 사신도, 금동대학로,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입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해드렸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율령불교 퇴학, 왕한테 충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 시대는 여러분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서기석, 그러니까 이게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 기록했냐면,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도 어디까지 빼자, 이거 기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 친구끼리 혹시 뭐 밤에 공부할 때, 야, 우리 지금 한 2시간 공부할 건데 수학 2페이지 우리 이거 다 풀자, 적어놓고 요거 다 풀면 뭐 서로 라면 하나 사주기,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 종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어. 1000년 뒤에 밝혀진 거야. 아, 이 당시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뭐 이런 게 보여지겠죠. 똑같아. 이 당시에 우린 이걸 통해 가지고 독일에다 새겨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이 당시 사람들은 유교를 굉장히 중요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통일신라 오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국학, 신문학, 뉴스페이퍼 킹. 네. 그래서 뭐 구주 오소경, 국학, 김음돌의 난 제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왕권 강화 차원에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학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독서 3품과라는 걸 시도를 한번 해봤어. 독서 3품과 뭐냐면 책 읽어가지고 독서한 거야, 독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시험 본 거야. 시험을 봐서 1품, 2품, 3품 나눈 그런 어떤 시험. 일종의 과거야. 과거의 전신이야. 그런데 이거 원성왕 때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 원성 엄청 들었어. 왜? 아니, 누가 시험 보고 싶겠어요. 왕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독서 3품과는 실패했고요. 나중에 고려시대에 와서야 광종 때 과거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실력에 의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면 바로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육기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네, 이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선지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왜냐면 이 삼국시대는요, 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의 나라로 전환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고구려는 소수림 왕이고요. 백제는 침류 왕이고요. 신라는 법흥 왕에 의해서 이 불교가 수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법흥왕 때는 이제 2차돈의 순교, 기적을 보여준 거야. 목을 뱉더니 여기서 흰 피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연꽃이 막 내렸다,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거부했던 그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법흥왕 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이 선덕 여왕 때 이 자장, 승려 자장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와우, 이 높이가 아파트 지금 80m니까 2, 3 거의 한 30층. 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30층 높이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 이 주변 국가들을 우리가 진압하겠다. 삼국 통일의 어떤 꿈을 피운 거예요. 이 선덕 여왕 때 그의 오른팔 왼팔이 누구였냐면 오른팔 김춘추, 왼팔 김유신이었거든요. 이들과 함께 삼국 통일의 꿈을 새겨놓았던 그 탑,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근데 이 탑이 불타버리잖아. 고려시대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아우 너무해. 아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왜 이렇게 문화재를 못해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네, 황룡사 9층 목탑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이랬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승려가 3명 있어요.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는데, 원효와 의상은 여러분들 베프, 친구지간 아시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해골물 사건. 원효와 의상이 함께 중국의
불법을 구하러 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물을 마셨어. 다음날 일어봤더니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 아하, 알았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의상아,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돌아간다 라고 해서 원효는 빽 했다는 그 사실. 자, 그러면서 원효는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원효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죠. 공부했던 사람이 백성들에게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가지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시선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대로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춤췄고요. 백성들과 같이 한번 술 먹었고요. 백성들과 같이 음식도 먹었고요. 하여튼 모든 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원효가 보입니다. 지식인의 모습이에요. 공부는 왜 하냐고 했잖아요. 공부는 여러분들 자신이 배운 내용을 그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좀 더 많은 배운 사람이니까 자신이 속한 이 사회에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원효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에 의지할 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극락세계를 꿈꾸면서 하루를 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았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 감동을 바로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원효가 바로 그런 역할. 그래서 아미타,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불교 공부했더니 핵심은 하나야. 그냥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 아미타 외쳐. 아미타 외치면 다 극락세계 가. 간단해. 불교 이거 외우는 거, 읽는 거 한자야. 어려워. 괜찮아. 그냥 아미타만 외쳐. 라고 했던 원효. 결국 불교 대중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부처님이 누구냐 봤더니 관음보살이에요. 관음보살. 아, 그럼 관음보살 그분한테 절해. 그럼 너희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관음신앙을 알립니다. 이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이제까지 귀족 중심의 불교, 귀족들만이 갖고 있는 해탈과 극락의 세계를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새로운 세상으로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역할인 것이죠.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해초는요, 그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오천축국. 저 인도예요, 인도. 거기는 여러 나라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와, 어떻게 갔겠어요? 비행기로 갔겠어? 걸어왔겠지. 중간에 배도 탔겠지만, 인도까지? 와, 진짜 이분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걸어서 인도까지. 와, 이 시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그 불교의 진심이었던 시대예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등장하죠. 불국사와 석굴암. 이 불국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보탑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불교는 교종 중심이었어요. 교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리, 즉 글자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세상을 아는 거야.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그리고 아미타라고 하는 이 이름만 외우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 토대는 교종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신라 말기가 되면은 글씨 못 들어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선종이 유행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신라는 골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경주 김씨야. 그런데 그 논리를 깨는 게 선종. 왜냐면 신라 말기가 되면서 성주 장군을 지칭하는 호족들이 등장하잖아. 그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근데 논리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선종.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대. 와우! 누구나 그럼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네. 그러면서 호족들이 이 선종을 많이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산선문, 여러 산에 이런 선종과 관련된 그런 사찰들이 들어선다.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서요, 종교적으로도 바뀌고 인적 구성으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석등도, 이 석등도 거의 7m 육박해요. 무슨 석등 하나 주는데 이렇게 커. 역시 이 발해인들, 고구려인들 스케일은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가 좀 발해 고구려의 스케일을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케일이 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우리가 이게 반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고구려 발해의 활달한 어떤 그 스케일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와우, 스케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 자, 이불 덮고 있는 부처님들 아니야.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서로 앉아있는 부처상, 이불병좌상. 이것도 발해. 사진 딱 오면 이건 발해 문화유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탑, 이것도 발해의 문화유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치열하게 달려왔던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역사, 중세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저한발. 전혀 다른 시대,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그곳, 고려를 한번 떠나보시죠.